건축 색채의 이해와 실제입니다. 강의는 칼라 아토리에프 배현숙 대표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배현숙 대표님은 동아대학교 의료대학교 나오시고 말씀드렸던 칼라 아토리에프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배현숙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교에 소개받은 칼라 아토리에프 배현숙입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좀 더 작년하고 또 조금 다르게 더 모든 파티하니까 차린 것 같아서 조금 더 제가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은데 오늘 그냥 저의 색채 이야기를 편안하게 재밌게 듣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건축 색채 설계를 중심으로 지금 색채 이제 설계하는 것을 맡아고 있고요. 그리고 관심이 그리고 학교 이런 일부 색채 인테리어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2004년도에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면서 제일 첫 컬러 색채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던 첫 순간이 제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희 지도 교수님의 그 지도하에 그때 테드 파일에서 포토샵으로 넘긴 그 하얀 화면에 어떤 색을 내가 넣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그 막막함이 정말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이제 한 오랜 기간 이렇게 일을 하면서 색을 칠하는 거에 대한 어떤 막막함은 없습니다만 그것보다 사실은 이제 제가 그렸던 도면과 이 도면을 어떻게 하면 이 상대방의 건축주에게 혹은 심의위원에게 혹은 이 청에 어떻게 하면 이 나의 컨셉을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계획과 차이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색채 설계를 하는 어떤 색을 지정을 하는 거에 대한 그러한 내용보다 건축 사장님들께서 더 그런 설계들을 많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보다 오늘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 도면, 색채 설계 도면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완공을 했을 때의 그 오차, 차이가 분명히 아마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저 또한 세계 도면은 그런 건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색을 거의 쓰지 않아도 어떤 메스의 모형감에서 색의 어떤 노출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러한 색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도면들은 어쩔 수 없이 도면이 굉장히 휑해요. 그러다 보니 도면을 받아보는 입장에서는 색채 설계를 뭐 할 거야 하는 이야기를 곧잘 듣게 되거든요. 혹은 저희가 학교 색채 설계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학교 색채 설계 같은 경우에는 전개도를 끊어서 작업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공간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도면 한 장 한 장의 세계 표현이 집중되다 보니까 다른 상대방이 보기에는 색이 너무 많이 쓰인 거 아니야? 하는 이야기들을 곧잘 듣거든요. 혹은 현장 소장님께 정말 많이 불러가셨어요. 이렇게 설계했고 이렇게 도장을 했는데 왜 이런 색이 나오냐? 이런 이야기를 정말 제가 입주민들 앞에서도 이야기를 해보고 이런 경험들을 어떠한 내용으로 그 각들을 조금 제가 헤쳐나갔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설명을 하려고 보니 결국에는 건축 색채의 기본적인 어떤 이해가 어떤 일반적인 이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건축 색채의 이해와 실제라는 제목을 제가 지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 건축사님들께서 아주 다양한 건축물의 이런 그 설계를 하고 계실 건데요. 도시 경관에서 어떻게 보면 세계 비중이 조금 크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공동주택의 세계 변화를 보면 그 시대의 어떤 세계 의미들을 조금 더 와닿게 느껴지지 않을까 해서 제가 건설사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1970년대에 국가 주도적인 산업화에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주택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이 갑자기 이 공동주택을 대량 공급을 하다고 한 그런 대표적인 76년도에
14차 단지, 그리고 15만 평, 그리고 65개, 세대수가 무려 6천 세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흔히 알고 있는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70년대 이후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 민간 사업으로 공동주택 사업을 뛰쳐들게 되면서 심플한 외관에 보시면 이게 지금 80년대, 90년대, 지금 이건 24년 되거든요. 아주 오랜 시간 이 6천 세대의 아파트의 색이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항토색이었거든요. 이 항토색은 현대건설의 이기업 대표님의 마인드가 적용된 사례였습니다. 색채 마케팅의 사례였는데요. 사람은 흙을 밟고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구조 아래 이렇게 현대건설이 이 항토색으로 오랜 기간 건설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후반에는 아파트 분양가가 자율화가 되면서 이제는 그냥 비단 아파트가 살기만을 위한 그런 공간이 아니라 주거 이상의 문화가 되는 주거를 뛰어넘는 그러한 아파트를 지향하기 시작하면서 이 브랜드라는 그 이미지를 이제 얻게 됩니다. 이 90년대에는 우리나라 공공 디자인이라는 것으로도 굉장히 붐을 일었던 이제 그 앞전에 70년대에는 컬러 TV의 보급률이라든지 어떤 세계 감성이 그렇게 요구되던 어떤 해는 아니었었습니다만 이제 해가 가면서 어떤 세계 감성들이 이런 식으로 아트 컬러라는 디자인 매뉴얼을 현대에서 본격적으로 제안하게 됩니다. 이때는 현대뿐만이 아니었고요. 대림, 롯데캐슬, 이런 여러 이런 건설사에서 폭발적으로 서로 앞다퉈서 어떤 자기만의 색을 이렇게 내걸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조적이죠. 이때까지 한 30여 년을 부산의 어느 동네는 아직까지 현대아파트는 항토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 기간 항토색이었다가 갑자기 어떤 색채, 설계, 학자를 아주 유명한 프랑스의 아주 저명한 색채 학자를 모시거든요. 바로 장 필립 랑크로라고 하는 색채 지리 학자를 모시고 와서 현대건설의 매뉴얼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장 필립 랑크로 선생님의 색채 지리학 개념이라는 것을 이 현대에서 도입을 한 그러한 사례가 되겠는데요. 장 필립 랑크로는 색은 이게 지금 프랑스 지역의 지방마다의 토양색을 팔레트로 뽑아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 때는 사실은 그 지역에서 나는 어떤 그 광물 자원으로 집을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토양색이 그대로 도시의 색이 되는 그러한 개념을 가진 것이 바로 색채 지리학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이제 첫 번째 학자로 이제 명성이 높으신 분이 장필립 랑크로시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일본 이렇게 많은 곳에 이러한 개념들을 도입을 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개념들을 가지고 장필립 랑크로 선생님이 그 한강 밑에 교각의 이런 단위도 근데 뭐 아몰레드, LG 이런 광고에도 나오셨던 분이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시대에 이때까지 현대건설에 어떻게 보면 세계 문외한이었던 어떤 건설사가 아니야. 가장 세계에서 어떤 유명한 사람을 모시고 오면서 색으로 어떤 이 기폭제 같은 그런 시기를 건설사에서 마련을 했던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울산대학교에서 계속 그 겸임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한번 울산에 있는 학생들을 가지고 울산에 있는 토양색을 이렇게 팔레트로 저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논문으로 발표도 하고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간만에도 울산은 장소적인 어떤 지역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프랑스 파리 외에 어떤 그 지역색을 다 그렇게 모두 모았던 그 팔레트하고는 조금
이루고 싶은 거는 사실 울산색, 제주도색, 부산색, 광주도 굉장히 토양색이야 좋더라고요. 또 서울색 이런 식으로 이런 걸 해보는 게 어떤 저의 또 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색 개념을 가지고 마크로의 이러한 매뉴얼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 시기가 있었고요. 이제 이 이미지가 이제 우리가 조금 익숙한 이미지 시대에 접어 들어갔습니다. 2015년도에 다시 한번 매뉴얼이 바뀌게 됩니다. 너무 여기저기서 폭발적으로 컬러를 가지고 이용을 하니 이제는 조금 그 색에 대한 개념을 조금 잔잔하게 다시 한번 고급스럽게 가져가보자, 프리미엄으로 가져가보자 하는 것으로 해서 앞서 보셨던 컬러로서의 어떤 건설사 이미지를 프리미엄 이미지로 탈바꿈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DH라고 새로 론칭을 하게 되고 어떤 여기서부터는 또 명품, 변이 다른 주거 공간 이런 식으로 색을 자제하게 됩니다. 근데 색을 자제하게 되는데 색을 왜 안 쓰는가에 대해서는 또 일반적인 색의 이론적인 감정이 또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뒤에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색보다는 마감재, 조명으로 특화를 하면서 희소성을 굉장히 강조하죠. 지금 우리 부산의 연일 신문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엔드 아파트 몇 군데만 아주 분양률이 지금 높다.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우리 지금 이 부산의 하이엔드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개념이 바로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을 시대적으로 조금 끊어가지고 한번 색채의 변화 양상을 그 색의 어떤 유형을 한번 나눠봤을 때 그 색의 어떤 요소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았을 때는 동일 배색, 그러니까 하나의 색으로 거의 대비되는 동일 배색으로 정리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동일 배색은 보시는 바와 같이 통일감이라는 이 내부 반듯함을 굉장히 알리고 싶어 했던 이러한 공고한 이미지, 이것 때문에 동일 배색에 그리고 형태 뮤트가 하지만 단조롭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컬러를 많이 썼을 때는 대조 배색의 유형을 띄우고 있습니다. 즉, 컬러의 색수를 3개 이상, 5개까지도 넘어서 이렇게 색을 다양하게 쓰므로 해서 아주 화려하고 동적인 그러한 이미지를 제안하는 특징이 바로 대조 배색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유사 배색입니다. 유사 배색은 몇 가지의 색만 가지고 아주 미묘하게 색의 질서를 이제 운용해주는 것이 바로 유사 배색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질서 정연하고 차분함 속에 안정감이 있는 그런 고급 무게감을 연출하는 기법이 바로 유사 배색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그러한 기법들을 더 제가 나눠서 보니까요. 동일 배색의 기법들은 이렇게 우리 국가도 많이 알고 계시는 리처바이어의 미술관이라든지 프랑게리의 오케날 미술관이라든지를 보시면 색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 색으로 이 어떤 매끄러운 유기적인 곡선의 형태라든지 어떤 빛의 좀 단상, 이런 그 마감으로서의 전체적인 분야의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게 동일 배색, 그러니까 색보다는 형태가 더 집중이 될 수 있도록 배치된 것이 동일 배색의 효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대조 배색의 예시로 이제 사우브톤의 미넨에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색을 이용해서 이 궁궐이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화려하고 이렇게 다소 모자이크 이런 직조 패턴으로 해서 어지러워 보이지만 멀리서 봤을 때에는 하나의 중간색, 혼색으로 보이게 하는 효과를 주는 것이 바로 이 대조 배색을 아주 뿌리게 되는 그런 느낌의 대조 배색이 그러한 효과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 사우브로 홈톤은 이런 식으로 컬러를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조합을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러한 색을 잘 쓰는 그런 이제 집단인데요. 이 베를린 빌딩도 그렇고요. 베를린 빌딩 같은 경우에는 유사 배색으로 제가 한번 구분을 해봤고, 알바니아의 교육시설 여기도 보시면 이제 이것도
비슷비슷한 색의 어떤 그라데이션으로 유사배색이 펼쳐져. 그러한 것을 제가 사례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동일배색, 유사배색, 대조배색이라는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도면을 가지고 이게 왜 이러한 이미지가 나는가, 연출이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는 이러한 왜 이 배색이 이러한 그 느낌들이 나는가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아시게 되면 훨씬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제가 현장 사진 하나 이론, 현장 사진 하나 이론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 다 준비를 해봤거든요. 배색 기법의 동일 색상의 배색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보시면 YY, 그러니까 옐로예요. 똑같은 옐로, 똑같은 YR, 주황색, 똑같은 연두, 똑같은 RP, 똑같은 블루인데 이제 톤이 뒤에 이제 픽점하고 뒤에가 톤이 달라서 이렇게 연출이 되는 기법을 동일 배색입니다. 유사 배색은 색상원에서 보시면 앞서 보신 동일 배색은 색상원에서 색이 하나예요. 톤이 여러 가지고 색은 하나예요. 그런데 유사 배색은 색상판에서 색이 2개 혹은 3개. 근처에 있는 예각의 범위로 근처에 있는 색들을 오밀조밀 모은 것을 우리는 유사 배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색의 간격이 크지 않으니까 질서정연하고 안정감, 차분한 이미지가 유도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대조 배색입니다. 대조 배색은 색상안에서 보시면 색의 관계가 180도 혹은 중간 120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는 대조 배색이라고 하고요. 대조 배색은 그냥 보시기에도 색의 차이가 크다 보니까 같은 톤을 쓰더라도 색 그 차이 때문에 굉장히 화려하고 이런 역동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을 때 동일 배색의 이미지, 유사 배색의 이미지, 그리고 대조 배색의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색채 설계를 할 때에도 어떠한 기조를 내가 차분하게 하겠다, 동적으로 하겠다, 조금의 어떤 차이를 주겠다 라고 하면 이러한 색의 타입을 놓고 설정을 해놓고 계획을 하시면 훨씬 접근이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게 동일 배색이죠. 유사 배색이고요. 대조 배색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색채 수업을 여기저기서 이렇게 많이 하면서 건물로도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참 색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다 있기 때문에 어떠한 컨셉을 내가 전달하기 위해서 쓰이는 것은 모두 색으로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션으로도 또 뒤에 제품으로도 제가 많이 이런 이미지를 연출을 해왔는데 동일 배색의 이미지, 유사 배색, 그리고 완전 대조 배색. 네, 촌스럽다 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그게 대조 배색의 느낌이에요. 사실은 다른 색을 색상 안에서 3개 이상 배색을 넣어버리면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색을 아주 세련되게 잘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조 배색으로 예쁘게 나오는 결과가 사실은 잘 먹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냥 동일 배색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몇 개 조금 입혀서 유사 배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 어려우면 이렇게 2개 설계를 하시면 중간, 그리고 다만 그래도 이렇게 대조 배색을 할 때 이런 포인트적인 개념을 조금 가지고 내가 어떤 의미를 확실하게 부여하겠다, 컨셉을 내가 이거는 꼭 주장을 하겠다 라고 하신다면 대조 배색만큼 아주 잘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유사 배색, 동일 배색 제가 쭉 이야기를 드리면서 또 하나 이러한 용어를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톤온톤 배색, 톤인톤 배색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건데요. 톤온톤 배색은요, 여러분 톤 그리고 온, 톤입니다. 그 온이 전치사 온이에요. 온이 어떤 위에
데스크라는 뜻이잖아요. on the desk, 그 책상에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톤에 톤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은 유지가 되고요. 색은 유지가 되고 똑같은 색의 톤이 다릅니다. 아저씨 빨리 넣어버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똑같은 색의 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직과 Y축 방향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톤이고요. 톤인 톤은 또다시 이 전치사에 집중을 하시면 그 톤 안에 있는 색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톤은 다 같겠죠. 색이 다릅니다. 이렇게 톤 안에서 색이 다릅니다. 이거는 톤 안에서 톤은 같고 색이 자 앞서 보셨던 동일 배색 같은 느낌인데 하나의 색으로 비슷비슷하게 지금 톤이 다릅니다. 어떤 배색일까요? 톤. 네. 그리고 하나의 톤에 그 색상 근처에 있는 색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톤이 되겠습니다. 이 톤과 톤인 톤은요, 앞서 보셨던 이런 그 사례들에서도 모두 이용이 되고 있었네요. 그래서 톤일 때 차분하면서 이러한 자연스러운 변화를 주게 합니다. 그리고 톤일 때 조금의 차이를 두고 어떤 유기적으로 엮으면서 조금씩의 변화를 주게 하는 톤인 톤. 그러니까 유사 배색 톤인 톤, 동일 배색 톤인 톤. 이런 개념이 조금 성립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제가 먼저 건축의 어떤 서두를 하나 던지고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챕터로는 이제 그렇다면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필요한 앞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색채의 기본적인 그 이론 충분히 그 강국을 조금 헤쳐나갈 수 있는 제가 짧게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거를 알려고 하면 이 세 개 지각 파트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세 개 점이, 그러니까 색이라고 하면 이 세 가지 요소가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방어, 물체, 시각. 이 세 가지 요소에서 이 경도로 우리는 딸기에서 반사되는 이 빨간색을 우리는 시각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딸기는 이 780 나노미터 이 파장에 있는 이 레드빛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딸기가 만약에 바나나가 되면 또 다른 색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되겠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세 요소의 세 경로가 하나만이라도 다르면 우리는 다른 색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강원의 어떤 요소가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르다. 그러면 다른 색으로 우리는 인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체 시각을 똑같이 동일하게 분수를 두고 강원을 자연광 아래서 보는 거, 백열등 아래서 보는 거, 형광등에서 보는 거. 이 물체에 닿아서 반사되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의 범위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태양 강원에서 분포되는 태양광 분포는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RGB의 수학체 각도가 보통 어느 하나가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오르지 않기 때문에 파란색이 조금 뾰족합니다만 비교적 다른 것보다는 분포도가 이렇게 평평하다 보고 이 태양 강원을 우리가 그래서 표준 강원으로 보고 색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 강원 아래가 아닌 백열등 아래에서 A4 용지를 보게 되면 백열등의 중간 분포는 빨간색 부분이 확연히 많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A4 하얀 용지가 붉은색 빛이 훨씬 우리 눈에 많이 시각적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형광등은 인위적으로 이 자연 강원을 인위적으로 백색 값을 맞춘 것이 이 형광등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RGB 요 세
그래서 이 세 가지 강원을 합쳐서 타이틀을 만들어요. 인위적인. 그래서 형광등 아래서 여러분 A4 용지를 보시면 어떤 빛 기운이 돌죠? 푸른빛 기운이 돌잖아요. 네, 바로 형광등의 파란 파장이 다른 파장들보다 훨씬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흰 A4 용지가 가져오는 형광등 아래에서 보면 푸르스름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우리 자연강원 380나노미터에서 780나노미터 사이의 이 영역대가 우리 눈에 골고루 들어오게 되면 지금 제가 먼저 한번 마크를 해볼게요. 이 파장이 뭐냐면 이 인체의 반사관에서 튀어오르는 반사도가 지금 여기 블루로 맺히게 되면 이거는 파란색, 그러니까 딸기에 아까 전에 이 파장이 빨간색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빨간색으로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되는 것처럼 초록색은 그 파장이 초록색만 빛에서 반사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선택적으로 이 자연 강선에서 스펙트럼에 어떤 한 파장이 선택적으로 우리 눈에 들어오면 그게 유채색이 되고요. 선택 하나만 눈에 직접적으로 닿았을 때 그게 이제 유채색, 채도가 있는 유채색이 되고요. 이게 골고루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골고루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라이트 그레이, 미디움 그레이, 다크 그레이, 블랙 이런 식으로 채도의 이제 유채색의 저명도, 중명도, 고명도의 순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즉, 이 스펙트럼 성상의 컬러들을 어떻게 반사 구조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유채색, 무채색, 그리고 많은 다양한 색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이게 아까 전에 보셨던 물체의 파장의 이야기가 되고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제가 아까 전에 제가 강원 물체 시각의 이제 내용들이라고 하였는데 강원 물체가 고정이고 이 시각이 달라도 다른 색으로 인지가 됩니다. 당연하겠죠. 똑같은 강원 아래 똑같은 A4를 이제 어린 아이가 보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시세포가 완연히 자리 잡은 청장년기의 사람이 보는 거하고는 또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또 노년기에 갔을 때는 이 시세포가 퇴화하기 때문에 또 보이는 것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 시세포에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세포는 크게 수상체와 간상체로 나뉘어집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그죠? 수정체의 망막이 닿아서 카메라 렌즈 역할을 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눈의 이 망막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 전체 이 망막에만 시세포가 맺히고 이 망막에 맺히는 시세포의 부분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수상체, 하나는 간상체인데 수상체라는 세포는 색만 볼 수 있습니다. 간상체라는 세포는 명암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망막상에 수상체와 간상체가 자리하는 위치 자체가 한번 보면 이 영도를 중심으로요. 이 영도를 중심으로 이 전체 넓게 깔려있는 게 간상체예요. 그러면 상이 어디에 맺혀도 이 간상체의 시세포의 이 능력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겠죠. 그런데 색을 보는 추상체는 여기에만 있어요. 영도에만 있어요. 여기에 색을 보는 세포는 여기에만 도달해야지 우리는 색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상이 맺히는 게 확률이 더 높나요? 추상체보다 간상체에 상이 맺히는 수합되는 게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딱 처음에 갔을 때 빨간색이야 라는 것보다 어두워 밝아 하는 것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색을 느끼려고 하면 딱 여기에만 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응 속도가 반상체보다 늦다는 것이죠. 그래서 색채 설계를 할 때 어떠한 색을 쓰는가도 중요하지만 밝기를 조절하는 것이 그 공간에 혹은 색채 설계를 하는 그 이미지의 어떤 첫 인상을 좌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렇게 쭉 빨려서 쭉 올라가는 이게 이제 영도죠. 영도에 쭉 여기에만 있는 이 세포 곡선이 지금 추상체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딱 교차돼요. 영도에만 없는 라드셀, 영도에만 없는 이 범위가 반상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도 없고 여기에도 없는 한 15도 지점, 영도에서 조금 우측으로 15도 지점에 있는 여기요. 여기는 보시면 추상체도 없고 반상체도 없어요. 저기에는 아무리 상이 맺혀도 색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블라인드 스팟, 맹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이야기할 때 그게 맹점이었어 하는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재미난 것은요, 그 맹점이 있는 그 지점이 시신경 파발이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너무 재밌잖아요. 시세포가 가장 많은 곳인데 거기서는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딱 스팟이 되어야지만 정확하게 노랗다, 빨갛다 인지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 민감도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민감도 곡선은 그러면 여러분 추상체는 색을 본다 했잖아요. 그러면 낮에 활발하나요? 밤에 활발하나요? 낮에 활발하나요? 어두울 때는 색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반상체는 낮에 활발하나요? 밤에 활발하나요? 밤에 활발하겠죠. 밤에 더 활발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민감도 곡선이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러드비전, 콤비전이라고 해서 라드비전, 그러니까 라드셀, 반상체에서 제일 민감한 색의 범위가 바로 이 500나노미터 정도라는 곡선이에요. 그리고 곡선, 이 그래프 먼저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콤비전은 이렇게 쭉 내려오시면 550 정도 이렇게 지금 가장 그래서 이 나노미터가 뭐냐면 아까 전에 여러분들 보셨던 그 선 스펙트럼 있잖아요. 빨주노 촉하나고 그거거든요. 그러면 400나노미터짜리가 보라색입니다. 여기서부터 빨주노 촉하나 거거든요. 그랬을 때 반상체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색은 색의 영역이 초록색이라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밤에 초록색이 가장 잘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낮에는요 노란색입니다. 낮에는 색 중에 이 노란색이 가장 명시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 주위 문구라든지 이런 데 노란색이 있어요. 유니버셜 이런 디자인에도 주의하라 하는데 검정과 노란을 표하는 이유가 바로 낮에 볼 때는 자, 어두울 때는 이 초록색, 이 반상체가 움직이는 시간대에는 초록색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뜻이죠. 자, 그게 프루키네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프루키네 현상은 밤에는 장미꽃을 보게 되면 노란색 혹은 붉은색, 그러니까 난색이 낮에는 눈에 잘 들어와요. 오래 기억이 남고요. 그래서 장미꽃을 이렇게 봤을 때 낮에는 여기에 집중이 되는데 밤이 되면 잎이 더 오래 기억이 남는 것, 더 오래 색이 유지가 항상적인 유지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프루키네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꽃이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 눈의 시세포의 역할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로 저희가 많이 하는 게 바로 이 기상구가 되겠습니다. 기상구라고 하면 이제 아주 어두웠을 때 어떤 경로를 찾아가야 되는, 혹은 요즘은 또 이런 경과 시위를 하다 보니 그 기상구뿐만이 아니고 통로에 이렇게 소각 이런 통로 표시를 하라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는 반드시 이 초록 계열을 색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좋겠죠. 유사시에 물이 없었을 때 반상체의 민감도가 높은
프루킨의 현상은 시세포가 빛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 차이, 이 프루킨이라는 사람 이름이거든요. 네, 이 사람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그 생리학적인 거잖아요. 이 눈에 대한, 세포에 대한 이야기가 어떠한 공간의 색이 결정되는 이러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색에 대한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색상 명도 채도 하는 이야기를 또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색상 명도 채도는 색상이라고 하면 어떤 아까 전에 이야기 드렸던 선 스펙트럼 선상에서 빛의 파장이 선택적으로 지정되는 그 파장, 그게 색이 되겠죠. 380나노미터에서 780나노미터 중에 380나노미터가 파장이 반사가 딱 들어서 내 눈에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보라색이 되고요. 380부터 780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선택적인 파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색을 우리는 색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도 채도는요, 이 부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색을 구분은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명채도의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앞서 보신 주상체, 간상체 이야기가 딱 지금 주상체고 이게 간상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색의 선택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는 색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톤을 결정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명채도의 개념을 한번 보시면 명도라고 하시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 밝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수직 Y축으로 보셨을 때 아래에 있는 색들보다는 모두 명도가 위에 있는 것이 훨씬 밝습니다. 맞죠? 네, 이게 명도고요. 채도는요, 채도는 끝에 있는 이 칼라니스, 그러니까 색상의 포화도가 가장 높은 이 원색에서 그레이로 내려오는 이 과정, 이것을 채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도는요, 검정이냐 하양이냐의 이야기고요. 채도는 원색 혹은 순색이냐 그레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채도가 이렇게 내려올 때 명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색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면 이쪽 톤보다는 이쪽 톤이 저명도 전체도 맞죠? 전체도 고명도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제가 저도 이렇게 자문 여러 그런 지자체 하면서 요즘 조금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먼세의 기운인데요. 건축 설계를 하실 때 이 건축 치수, 기입 치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cm만 차이가 나도 이건 공사의 틈이 생기게 되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색에도 그러한 치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먼셀 비율입니다. 먼셀 비율은 먼셀이라는 알버트 먼셀이라고 하는 미국의 화가가 만든 색상과 명도와 채도를 가지고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색의 이야기를 이렇게 위치를 표현을 해주고 명채도를 XY축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해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시면 R, YR, Y, G, B, P 뭐 이것을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아시면 더 좋고요. 모르신다 하시더라도 R, 레드, Y, 옐로 우리가 이 정도 알잖아요. 그러면 이 숫자에 의해서 조금의 민감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정도로 이 색의 위치를 잡아가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명채도는요, Y축 좌표, X축 좌표를 읽어서 이 색의 값을 이야기를 한다면 OR이라고 하는 이 명채도 값의 6에 지금 7, 8이네요. 5R에 6에 8 하는 것이 바로 이 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우측 옆에 있는 것은 5R에
이게 10이나 9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옆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먼셀은요, 지금 보시면 제가 딱 크게 5가지 색깔 가져갔습니다. R, Y, G, P. 그런데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게 명도고요. 이 축이 X축이 채도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채도의 길이가 색마다 다 지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R은 이 지금 표지의 거의 끝까지 가 있습니다. Y도 거의 끝까지 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G, B, P는 끝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선 스펙트럼 선상에서부터 빨간색이 보이는 영역대가 가장 많기 때문에 색 단면에서도 그렇게 빨간색 X축 채도가 많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색마다 채도가 다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록색은 요거밖에 안 되고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 이렇게 들쭉날쭉한 색 입체면을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색의 고채도가 제 아무리 고채도라 한들 빨강의 고채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 색채에서 빨간색을 규제하는 이유도 그 고채도를 잡기 위함이죠. 그래서 고채도의 어떤 범위가 이렇게 양팔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저희가 이런 색 설계를 하고 도장 페인트를 발주를 할 때 현장에 내는 일반표입니다. 벌레바지는 MU, 배달실 벽면은 주조색은 보조색은 강조색은 단 어디에도 컬러를 이미지를 넣지 않습니다. 원셀 기호로만 넣습니다. 그랬을 때 3i에 9에 1, 2.3에 1.0입니다. 그러면 3i니까 거의 노란색이라는 색이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이고요. 앞에가 명도고 뒤에가 채도입니다. 명도가 9고 채도가 1이에요. 명도가 9면 굉장히 높은 거의 백색이거든요. 그리고 채도가 1이면 거의 회색이, 그러니까 거의 색기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란빛인데 하얀색인데 색이 거의 없대요. 어떤 색인지 혹시 생각이 드실까요? 아이보리. 네. 주조색 계단식 벽면 전체에 펼쳐지는 아이보리색, 그리고 보조색은 이런 식으로, 강조색은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색편을 또 이거는 꼭 색편을 가야 되겠다 하면 서로 또 색편을 주고받고 하면서 가격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보다 색의 색상의 10편 만화의 색의 이름들이 거의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이유를 아시겠죠? 앞서 보셨던 영도 축, 채도 축에서 나오는 색편의 이미지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색의 기본적인 읽는 방법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그러한 색 읽는 방법들을 제시를 해서 지금 이 페이지는요, 부산 도시색채 가이드라인에 실제로 실려있는 페이지를 제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옥수수색입니다. 옥수수색 되어 있고요. 연한 노랑 되어 있고요. 영어명으로 페이 옐로우 되어 있고, 밝은 노랑이라고 하는 일반 색면도 같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KS로 러셀 기호 2.5와 얘 8.5에 8. 그리고 LAB 값이 과학계로 측색을 했을 때의 색감, 그리고 인쇄를 했을 때 CMYK까지 명기를 해서 어떤 공식적인 보고서가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기호들이 모두 기호와 색명이 모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설계도의 어떤 수치처럼 이 색채 설계 도서에도 이러한 그 기호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통화 많이 했잖아요. 똑같은 흰색인데 어디가 더 선명하냐 이런 거. 자, 이것이 바로 대비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대비 현상이 생각보다 현장에서 정말 많이 이용이 되고, 자, 똑같은 흰색이 배경의 색에 의해서 중간에 그림 색이 달라지는 현상을 우리는 대비 현상이라 하고요. 그러한 대비 현상이 명도가 달라지면 명도 되고, 색상이 똑같은 주황이 색상이 달라지면 색상 되고, 똑같은 초록이 바깥의 무채색과 유채색에 의해서 이게 더 유채색으로 보이고 무채색으로 보이는 채도색이에요. 이 현상들이 그냥 이렇게 제품에도 있고요. 이러한 그림을 보실 때에도 이러한 색상 대비, 명도 대비, 채도 대비는 어디에나 혹시 다발로 이렇게 있어요. 이 파랑이, 노랑이 오색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훨씬 더 금발의 이미지가 표현이 된다든지, 빨강, 파랑, 노랑, 흰색의 색빛, 그리고 이 흰색 검정이 명도 대비에 의해서 이 흰색이 더 하얀 블러스를 보이게 한다는 거죠. 자, 같은 대비 현상을 가지고 경험을 했던 사례였습니다. 제가 어느 현장에 소장님께서 그 소장 이거 똑같이 색을 칠했는데 여기는 이런 색이고 여기는 이 색이네, 이상하다, 와봐라. 그래서 봤어요. 근데 도장은 똑같은 색으로 도장이 되어 있는데 그림자가 진다든지 그 옆에 색이 어떠한 색이 있느냐에 따라서 색의 간섭에 의해서 그 회색이 굉장히 달라 보입니다. 그리고 이 회색에 붉은색 페인트가 몇 방울만 들어가도 이 회색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빨간색은 선스펙트럼이 넓다 했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범위도 넓고, 그래서 빨간색이 민감하다. 빨간색이 한 방울만 들어가도 이렇게 같은 회색인데도 굉장히 다른 회색으로 인지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가 현장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이 대비 현상 때문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그리고 이제 운동한 이야기, 어느 쪽이 더 따뜻해 보이십니까? 하는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초록색, 보라색에는 온난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난감이 없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따뜻하다, 차갑다의 이미지가 아니라 세계는 그 색 하나하나의 웜한 이미지와 쿨한 이미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그 차이를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가지고 왔어요. 지금 아주 미세하게 화이트인데 같은 화이트가 아니고요. 하나는 웜 화이트고 하나는 쿨 화이트. 그러니까 똑같은 화이트라도 좀 따뜻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화이트가 있고요. 차가운 비밀을 가지고 있는 화이트가 있습니다. 자, 느껴지시죠? 한번 더 보세요. 같은 그림, 웜 그레이, 쿨 그레이. 똑같은 노랑입니다. 제가 일부러 모든 색을 조금 다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웜 그레이, 웜 옐로우고요. 쿨 옐로우. 우리가 노랑을 웜으로 볼 때는 개나리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쿨 노랑을 볼 때는 레몬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배색이 되는 것들도 이 웜과 쿨을 다른 배색으로 같이 맞춰주면 그 공간의 무드가 하나로 정리가 된다는 거죠. 자, 빨강입니다. 웜이고 쿨이 되겠습니다. 청록색인데요. 웜이고 쿨의 배색이 되겠습니다. 우리 요즘 퍼스널 컬러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 베이스가 바로 이 웜과 쿨의 베이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와 같은 이제 맥락이 되겠습니다. 다크 그레이에서의 웜 그레이와 쿨 그레이가 있습니다. 이 웜 그레이, 쿨 그레이에서 제가 실제로 이제 그 남편이 저희가 이제 차를 살 기회가 있었는데 차 색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갈색이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갈색 하고 싶어. 나는
색이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같은 색이었어요. 이 색이었어요. 갈색이냐고.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갈색이냐고. 그레이지. 그러니까 이게 갈색이래요. 이게 어떻게 그레이냐고. 이게 갈색이지.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건 컬러리스트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모험가 쿨에 대한 이 이미지가 생각보다 이렇게 일반적이진 않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모험가 쿨의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두 군데가 지금 모델하우스 분양하는데 모형하는 데에 가서 찍은 건데요. 지금 한 군데 컬러들이 지금 보시면 여기 컬러, 여기 컬러가 그레이와 강조색의 레드의 이미지가 좀 다르지 않나요? 하나는 웜이고 하나는 쿨인 좀 밑에 주십니다. 이쪽이 웜이고요. 여기가 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현장은 저희가 웜으로 계획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와서 다시 이 그레이를 쿨 그레이로 바꿔달라 하고 지금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색은 정말 이 웜한 똑같은 레드인데 이게 웜이고 이게 쿨인데 이미지 자체가 다르죠. 웜한 레드, 이 RP의 레드는 굉장히 포근한 이런 이미지의 반면에 쿨한 이 레드 퍼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시크한 이미지, 좀 세련된 도회적인 부분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한 끗의 그 차이가 강조색은 쿨을 쓰는데 이 회색을 또 웜그레이를 쓰면 또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하나의 이미지로 돌격하려면 웜2를 뭔가 맞춰서 종합적으로 설계를 해주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감에 대한 겁니다. 시간감. 우리가 보통 카페 인테리어 할 때 PC방 인테리어 할 때 제가 찾아봤어요. 카페 인테리어 할 때 PC방 인테리어 그대로 캡처한 거거든요. 보시면 카페 인테리어에 파란색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PC방 인테리어에 거의 빨간색을 쓰지 않습니다. 이유는 색의 시간감이 있습니다. 빨간색은 심정 각도가 이렇게 굉장히 올라가고 에너지가 완성해지기 때문에 뭔가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빨리 이 공간에서 나가야겠다. 이 공간에서 나가야겠다. 그러니까 시간감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다라고 느낀대요. 그래서 지루하다 느껴서 회전율이 높아지거든요. PC방은 반대가 되겠죠. 파란색의 이 인지 자체가 굉장히 침착하고 차분하게 이 맥박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뭔가 얼마 안 된 것 같은 느낌이라서 계속 있게 만드는 그러한 공간감을 연출하는 것이 바로 색의 시간감이 되겠습니다. 자, 진후태감이 되겠습니다. 어느 쪽이 더 뚱뚱해 보일까요?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의 의도는 요거요 이렇게 하시는 게 저의 의도인데 뚱뚱해 보이고 날씬해 보인다. 자, 어떤 게 더 중앙에 있는 원이 더 커 보입니다. 흰색이 더 커 보입니다. 그죠? 바로 색의 팽창과 수축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진출과 후퇴의 이야기는 우리가 왜 건축 판넬 만들 때 공모전 그런 거 할 때 검정색 바탕에 흰글을 쓰면 훨씬 눈에 더 잘 도드라지거든요. 흰색 바탕에 검정색들은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습니다. 색의 주목도가 달라지죠. 그것이 바로 진후퇴. 명도가 높을수록 고명도일수록 훨씬 더 튀어나옵니다. 저명도일수록 후퇴되어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나가는 디자인들이잖아요. 요즘 아파트들에 많이 쓰이고 있는 지금 이거 트렌드라고 하는 디자인인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죠. 우리는 아파트를 입체를 주면 줄수록 경제성 논리에서 지게 됩니다. 그것이 비싸지게 되잖아요. 발코니를 튀어낸다든지 어떤 한 층을 완전히
입체감을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플랫한 평면은 색의 이 대비감을 이용해서 입체감을 부여하는 방식이 바로 이 진태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무채색에서뿐만이 아니고요. 무채색에서도 보시면 가장 후퇴되어 보이는 색이 있습니다. 어떤 색이죠? 네, 파란색이 가장 뒤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노랑 이런 난색일수록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이 잘 됐다 못 됐다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흰색의 돌출면, 주황색의 어떤 진출선을 나타내게 하기 위한 그러한 그 디자인의 의도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속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설계를 하실 때에도 어떤 내가 미운 점이 있어. 그러면 그 미운 점을 좀 가리고 싶어요. 그랬을 때 색으로 이렇게 지문태감을 준다라고 하면 그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바로 이 지문태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량감이 되겠습니다. 중량감은 색의 무게감이니까 고명도 저명도, 그리고 고체도 정체. 우리가 제네시스 큰 차가 빨간색 본 적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큰 차일수록 유채색은 잘 없어요. 큰 차일수록 유채색이 많습니다. 어떤 그 무게감을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브랜드 아파트 시대에서 프리미엄 아파트 시대로 넘어왔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왔을 때 고급스러움을, 프리미엄을 강조하기 위해서 색을 안 썼단 말이에요. 같은 논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량감에 의한 색의 어떤 표현이 있고요. 나는 색마다 각각 그러한 이미지가 있다. 빨간색은 어떠한 이미지, 노란색은 어떠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임의로 그냥 지정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산자부에서 아야라의 그 색채연구소에서 이렇게 어떤 요소를 가지고 부드러운 색, 딱딱한 색, 동적이냐 정적이냐의 두 변수를 놓고 이런 식의 형용 사어들을 다 리서치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정 가수를 색채 의식을 조사를 해서 그 색이 어때 보이냐, 동적이냐 정적이냐 보이냐, 어떻게 보이냐를 가지고 각 색마다의 포지셔닝을 한 것이 바로 이 단색 이미지 맵이 되겠습니다. 이 단색 이미지 맵에 이 색이 위치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겠죠. 빨간색에 떠오르는 연상, 주황색에 떠오르는 싱그러운 이런 이미지 연상, 브라운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풍요로운 편안한 이미지의 연상, 노랑은 아주 사치스러울 수도 있고 화려한 이미지를 보이는 연상, 초록은 굉장히 그 자연, 평화, 휴식 이런 이미지. 크루지오 초록이 굉장히 히트를 쳤던 그 팔라의 배경에 있는 스토리가 바로 이런 내용이 파랑은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표적인 민족색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좋아하는 색이 바로 블루고요. 이 블루는 1980년대에는 한때는 은행가가 전부 다 파란색만 썼다고 합니다. 왜냐? 파랑의 어떤 믿음, 신뢰감, 정직, 그리고 어떤 희망, 미래 이런 것들로 은행 로고는 무조건 파랑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국민은행, ESG제일은행이 그것만이 아니라 프렌들리한 어떤 이미지를 나는 좀 강조하고 싶어, 조금 나는 더 좀 들어가고 싶어, 친해지고 싶어 해서 주황색, 노란색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랑의 이미지, 고급스러움을 강조하는 이미지들, 그리고 화이트, 검정의 부정적인 이미지들, 그레이의 어떤 시크한 이미지, 중화를 시켜주는 색의 원리로도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들이 모두 모아져서 그 단색 이미지 맵에 하나들이 포지셔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색들이 이렇게 톤
경쾌하다, 화려하다라고 하면 이러이러한 색들이 초이스를 하면 이러한 동용사들이 나올 수 있다 하는 배색까지 이 IRI 4.5에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색채 설계를 하실 때에도 IRI, 단색, 배색, 공룡사 맵 이 세 개만 있으면 내가 어떤 색을 주로 쓰고 싶다 라고 하면 그 포지셔닝된 그 위치에 단색과 배색과 형용사 컨셉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어떻게 좀 어렵다라고 하면 그 세 개를 한꺼번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컬러 감각 훈련을 제가 이제 학교에서 수업하는 걸 드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컬러 칩을 가지고 이렇게 명채도를 구분을 하는 거. 일단은 색성 용도 채도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컬러 칩을 가지고 색 감각을 훈련하는 거라든지 더 나아가서 물감으로 조색을 통해서 이 조색을 하게 되면 정말 이 색감이 화학적으로 올라요. 그래서 저는 컬러리스트 수업을 더 많이 그걸 했기 때문에 이거를 하기 전과 하기 후는 정말 많이 달라요. 네. 그래서 색 감각, 제가 여기 보면 훈련이라고 해놨어요. 색 감각은 나는 원래 색 감각이 없어 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훈련으로 그 색 감각은 가져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앞서 보셨던 그러한 배색 이미지 사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색 이미지 사전들을 통해서 그런 감각 훈련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의 이제 이 감정 효과에서는 끝인데 이론상으로는 그 줄무늬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똑같은 벽돌 사이에 이 줄눈 내지가 하나는 화이트고요, 하나는 그레이고, 하나는 다크 그레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세 개의 이미지들이 좀 다른 것이 느껴지시죠? 그것의 원리가 바로 이 중간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상 감사는 어떤 세 개 섞었을 때의 이야기라서 지금 제가 뺐고요. 중간 혼합이 이 병치 혼색에 대한 이야기인데 즉 뭐냐 하면요. 앞서 보셨던 이 똑같은 갈색인데 이거는 화이트 N9, N5, N1의 색값들을 눈을 이 시세포가 동시에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우리 뇌에는 중간값을 얻게 돼요. 그게 이제 이 병치 혼색인데요. 회전 원판에 빨간, 파란, 노랑을 팩 돌렸을 때 한동안에는 우리가 이 중간 혼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직조, 날실, 시실에 엮여있는 이 직조의 감을 잘게 무한 반복을 하면 이런 중간 혼색 값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용된 게 이 후기 르네상스에서 많이 나왔었던 정병법의 내용이 바로 이게 되겠는데요. 똑같은 벽돌을 보시면 무려 17년도에 제가 찍었던 현장의 사진이거든요. 이 현장 갔을 때 이거 매지색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 현장 선생님 부르셔가지고 뛰어갔는데 세상에 이렇게 다 칠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먼저 찍고요. 저 이제 수업을 많이 하니까 먼저 찍고요 하고 이제 찍고 보시면 다르죠. 제가 일부러 가까이서 찍은 거, 멀리서 찍은 거를 보여드렸어요. 자, 이 줄눈 효과는 동화 효과라고 해서요. 이 세 개의 면적이 크면 클수록 혼색으로 더 인식되기가 쉽습니다. 원거리에서 볼 때는 그냥 단 하나의 색으로만 느껴져요. 실제로 학교 색채 계획을 그때 하면서 매지색을 그때 저희가 따로 이렇게 얘기를 안 드렸던 어떤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의 매지색을 현장에서 이렇게 새까만 갈색의 진한 회색을 했었어요. 그 학교가 정관에 있는데 저희가 인방마다 칼라들을 이렇게 화사하게 나타나요. 근데 이 매지 때문에 이 화사함이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전체적으로 톤다운이 되니까 인방의 파스텔과 동동 푸는 게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까지 챙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이제는 가지고 있어요.
데졸트 효과라고 하는 그 효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꽃을 많이 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의 작은 시편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큰 공간의 이미지가 형성이 됐을 때 그 중간값이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펼쳐져요. 이거와 더불어서 면적 효과까지 더해지면 이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이게 또 제가 불려갔던 현장입니다. 작년에 불려갔는데 이게 입주민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하늘색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이게 저희가 작업했던 이미지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레이시란 말이에요. 블루인데 그레이시 블루로 이렇게 해놨는데 원색이어도 이렇게 해놨지만 네. 근데 이제 칠을 이제 이걸로 했어요. 근데 칠도 일반 수성 페인트 아니고요. 그 되게 좋은 그 실리콘 페인트보다 더 좋았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다 칠을 하셨는데 심지어 이거 모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색이 그렇게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뭐 본사도 난리가 나고 뭐 회의를 계속하고 그래서 현장을 갔는데 20명의 입주민들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유튜브로 촬영을 하시더라고요. 라이브로 생중계된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앞전에도 제가 이런 공문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제출했던 공문에도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면적 대비라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는 이렇게 작게 보이는 이 색이 면적이 커지면 명도도 올라가고 채도도 올라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색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색을 써야 될까요? 이 색보다 어두운 색을 쓰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 현장에서 그러한 그 사입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이걸 써버리셔가지고 이렇게 맑고 밝은 이 이미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칠해줬어요. 저는 다시 또 가가지고 또 샘플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저도 이제 너무 이제 떨리는 거예요. 이제 뭐 많은 경험들이 있다 하더라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블루가 색을 찾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요색 지금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그레이시로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만족을 하시고 그리고 주차장 색채 좀 더 예쁘게 더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준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이 색을 만들려면요 한 요 정도에 있는 색을 해야지만 이 색이 돼요. 그렇게 치면 이제 또 근데 이제 구청에서도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제시한 이 원색이 아니란 말이야?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시한 원색이 이거는 맞는데 면적 효과 때문에 색 차이가 있으니 그 색이 나오려면 이 원색보다도 조금 떨어뜨려서 그 오차를 조정하는 기간이 주무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하셔서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가 잘 되었던 사례였습니다. 앞서 보셨던 데졸트 효과, 줄눈 효과도 이 면적 효과와 연동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두 원리를 가지고 조금 또 현장에서 제가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생각보다 설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색을 직접적으로 쓰느냐를 이야기를 정말 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공을 할 때 지금 보시면 여기 파랑이 투톤이에요. 근데 지금 5, 6도 중학교인가 그러죠. 전부 다 지금 하나 파랑으로 적혀있어요. 네. 이게 우리는 요런 거 이렇게 투톤을 줬다 하면 현장 소장 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현장 소장이 색깔 똑같잖아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저 다른데요. 근데 이미 이렇게 하나로 요거로 하나로 그냥 정리를 하셨다면 너무 아쉬웠었어요. 이게 이 게이트마다의 어떤 그거를 이제 부여하기 위함이었고 또
작업을 했던 그분들은 하나로 퉁쳐버리는 그 순간이 조금 아쉬웠어요.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이렇게 이론과 이런 내용을 쭉 이야기를 드렸고, 이제부터는 이제 색채 설계에 이제 내용을 색채 설계를 할 때 이 주조, 보조, 강조에 대한 말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주조, 보조, 강조는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색 사용한 것에 면적비를 주고 강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색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70% 차지하는, 50에서 70% 차지하는 것을 우리는 주조색이라고 하고요. 중간에 어시스트해주는 것을 30%, 3, 40%를 보조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것을 강조색 5%에서 10%. 혹은 이게 투톤으로 하게 되면 또 이 비율이 달라지기는 하죠. 어쨌든 이 주조, 보조, 강조색이 이렇다라고 해서 이 강조색이 전체 이미지를 끌고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면적 비유와 실제로 그 공간의 어떤 이미지를 좌우하는 색은 다를 수 있어요. 이것을 지배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조색 개념과 다르죠. 그러니까 도미넌트할 수, 이끌 수 있는 그 공간의 이미지를 이끌 수 있는 그 도미넌트 컬러를 사실상 잘 정해야 어떤 컨셉을 설정을 하려면. 그래서 주고 강조의 어떤 유명한 그림을 봐도 주고 강조의 원칙이 지켜지고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공부를 봐도 주고 강조의 원칙, 그리고 되게 옷을 잘 입는다고 알려져 있는 패셔니스타를 봐도 주고 강조의 역할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네, 잠깐. 그래서 생각보다 이 원칙과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이미지 맵들을 이용을 하면 설계는 이렇게 이 색을 칠하고 이러한 배색으로 이러한 도색을 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포지셔닝에 각각 색과 배색과 동력차를 따라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설계를 하면서 면적비를 어떻게 두느냐를, 배색을 어떻게 하느냐를 가지고 색채 설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색채 설계하는 과정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바로 이건데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색상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톤으로 계획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톤과 색을 정할 때 톤도 변하고 색도 변하면 정말 그 공간에 컨셉이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는 좀 더 고정을 하고 색을 고정하고 톤을 바꾸던지, 명치도를 잡고 색을 바꾸던지 하는 게 이 선택까지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예쁜 이유미도 이렇게 과하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빨간색 어떤 이미지예요. 네. 어떤 한 블로그에 나온 사진을 제가 들고 있어요. 굉장히 뭔가 빈티지 부와 조금 더 맞나? 여기. 네. 색은 어떻게 그 공간을 어느 만큼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다른 것 같고요. 우리가 그냥 도화지 속에 캔버스 속에 그냥 A3에 계획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무조건 환경에 바깥으로 나와서 건물이 되는 도시가 되는 공간을 차지하는 어떤 맥락이 되다 보면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지금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거의 비슷한 레인보우예요. 자, 앞서 이거 장전동의 힐스테이트예요. 앞서 보셨던 그 H건설사의 장필 랑프로 매뉴얼로 이해의 색채 학회 대상도가 났거든요. 자, 비슷한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음에도 색을 다루는 디테일의 그 차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고, 너무 색을
WBC도 굉장히 처음에 생각을 할 때는 정말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었거든요. 그렇지만 건축물이 생긴 그대로 본연의 모습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주는 거예요. KNN입니다. KNN도 그때 빨간색 기둥의 컬러를 일부러 이렇게 주고 상호 맞춰서 비상, 이게 저희가 잡은 컨셉이 아니고요. 건축에서 잡았던 컨셉을 어떻게 하면 색으로도 이걸 좀 맞춰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저희가 같이 이렇게 설계했던 내용이었었고요. 이러한 컨셉들, 그리고 지하철 역사거든요. 그래서 교촌역, 농산물 시장역, 굉장히 메스가 크고 네모 반듯한 이미지, 아주 견고한 직사각형에 어울리는 색은 레드, 이제 붉은색 쪽으로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매칭한 게 아니고요. 칸딘스키부터 쭉 내려오는 어떤 이론적인 배경으로 큰 이러한 맥락에서 브라운을 선택하는 것. 석대역은 주변에 하천이 있고 이게 전부 다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큰 노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도시 컨셉을 살리는, 그리고 하반송역 같은 경우에는 교각의 색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서 전면은 주황색으로 톤, 그리고 뒷면, 배면은 연두색으로 톤 해서 차대는 전반적으로 전원지 구간과 어떤 도시 간의 경합지에 있는 그런 역사가 이러한 믹싱을 하는 걸 컨셉을 주었고, 산방송역 같은 경우는 완전히 도회적인 이미지에 있는 것이었고, 굉장히 이런 RG 이미지가 그대로 본연의 이미지가 살아나면 좋겠다. 그래서 색을 안 쓰자. 처음에는 이 부위에 빨간색도 쓰고 노란색도 쓰고 굉장히 많이 해봤지만 그냥 쓰지 말자. 이 형상을 그대로 하는 게 낫다. 그 시비에 거쳐가지고 나왔던 내용이었고요. 고촌역은 이게 갈매기 형상으로 설계가 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미지, 그런 블루 컬러들을 사용을 해서 이미지를 같이 형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주차장, 그리고 또 현대의 아파트, 그리고 일어난 근생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경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상가들이 있고, 여기는 또 계단실이 있고요. 여기는 주차가 들어가고, 굉장히 뭔가가 계획하기가 정말 조금 힘들었었거든요. 이거를 하나로 다 하자니 너무 라인이 안 가. 그렇다고 너무 쪼개자니 너무 장난아. 그래서 이제 크게 딱 구역만 나눠가지고 여기는 달빛 브라운, 여기는 거창석의 톤 이런 식으로 조금 선택까지 딱 보일 수 있는 배경색이 되는 거, 그림색이 되는 거를 나눠서 이렇게 계획하는 거. 그리고 최대한 몰입감을 쭉 주려고 안쪽으로 조명까지 저희가 계획하는 거. 그리고 또 이런 제안도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 지하철이 외부의 이미지를 가져갈 때는 굉장히 그레이드를 살려서 색을 거의 쓰지 않도록, 그리고 아주 우아한 주거의 이미지에는, 또 우아한 이미지에는 앞서 보셨던 왜 자주색, 생명 썼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자주색을 가지고 아주 고풍스러운 이미지 형상을 해주었고, 또 격식인데 아주 오버한 이런 데에는 전체적으로 색의 명도를 이렇게 낮췄죠. 완전히 낮춰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했던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단강에서도 어떻게 전개를 하느냐에 대해서도 이 공간의 이미지가 굉장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단 디자인 보드 같은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볼만해라, 좀 해보자, 계속 이럴 수 있어. 그래서 결국 굉장히 컬러풀하게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되어 그리고 그 삼성 라이온즈 대구의 그 난간의 층별 조닝 이제 컬러를 하면서 그런 이미지 로고를 같이 그 층의 이미지에 맞게끔, 그 공간의 특색에 맞게끔 그 이미지를 제안한다거나, 주차장의 세피드적인 이미지들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너무 어둡지 않게 계획을 하고, 램프, 그리고 학교도 저희가 이제 2층은 전부 다 이런 그린존을 전체 층에 구두를 주고, 여기가 계단실 아래에 저희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저희 딸아이도 신호등 앞에서 계속 춤을 추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렇게 보니까 계속 춤을 추더라고요. 챌린지 이런 것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쇼미더머니 공간을 저희가 만들어줬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전체가 초록색이지만 이런 기둥의 포인트들을 굉장히 사선의 역동적인, 지금 보시면 홈베이스 컬러는 웜 그린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만큼은 저희가 풀 그린으로 넣어줘서 공간의 환기를 조금 해줬던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도서관 이런 식의 좀 설계가 있었고, 그리고 비단 색채 설계를 잘하고 시공이 잘 되는 데에는 저는 이 재료의 조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료가, 제 아무리 우리가 예쁜 색을 해도 재료가 그 색이 없으면 할 수가 없더라고요. 특히 알루미늄 복합 판넬, 시트 이런 것들은 똑같은 주황이라 하더라도 살짝 이렇게 따뜻한 주황색이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다 공장색 주황색 있잖아요. 그거 학교에 쓰기 싫은데 할 수가 없어요. 그 색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료적인 어떤 개발이 같이 이루어져야지만 전체적으로 우리의 어떤 그 도시의 건축의 환경의 수준이, 생계 수준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학교를 좀 많이 했었어가지고 색차트에서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요약만 제가 2005년부터 해가지고 쭉 제 대학원 시절에서부터 이제 교수님과 같이, 그리고 이후에 제가 이제 따로 하면서 쭉 이렇게 나오는 영상을 보니 2005년도에는 거의 벽돌이 점차 돌을 쓰고 점차 어느 시기에는요 폭발적으로 알루미늄 복합 패널만 쓴 적이 있었어요. 학교가 너무 차갑게, 명제 어느 학교는 진짜로 전부 다 시트로. 너무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그 재료의 물성에서 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공감이 되었을까요? 알루미늄 복합 패널이 그렇게 많다가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상함이 되고 석재, 그리고 요즘은 고강도 목재 패널이라든지 이런 좋은 나감들을 많이 쓰려고 교육청들에서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여기 학교 시설 부스가 있던데 저희 직원들도 다 보고 갔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다 같이 이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얼마큼 뭐 색도 느끼는 것 같고 또 이미지적인 거는 같이 느끼는 것 같아요. 2005년도에 그때 저희 교수님께서 처음으로 층에 인지색을 부여하는 걸로 계획을 했을 때는 왜 이렇게 해야 돼? 현장에서 그랬었어요. 그냥 하나로 하면 되지. 근데 지금은 전혀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이제는 층별로 색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지금의 어떤 분위기라면, 그전에는 이렇게 층에 인지색만 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디자인된 그런 시대였었고요. 그다음부터 이렇게 차츰 그래픽이 들어오고, 그 그래픽이 평면적이었다가 또 이제 공간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체의 입체감을 주기도 하고요. 이제 점차 이게 인테리어와 합산이 되고, 지금은 인테리어에서 같이 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원래 인테리어를 하는 업체는 원래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파트나 이런 거에 이제 특화 디자인을 이런 디자인 제안을 하는 분들인데, 학교의 인테리어를 그것도 하나의 공용 공간이라고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니까 오히려 모두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학교 인테리어도 공용 이런 인테리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점점 이게 이제는 색채 계획이다, 인테리어 계획이다 다 구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색채 계획을 다 하고 나서 인테리어 업체에서 인테리어를 하고 나면 이게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하게 된 거였었는데, 이제 마지막 상황.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시간 제일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이 세부 구원의 언어이다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원래는 이 그림을 제일 앞에 두는데 오늘은 또 그림을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해서 몬드리안입니다. 불기울기라는 몬드리안 그림인데 아주 활발한 뮤지컬계 스트릿의 이미지를 이렇게 표현한 그러한 부기욱이라는 게 재즈의
머리의 공간감을 생면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자, 제목이 키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뭉크의 키스예요. 똑같은 키스가 되겠습니다. 플림트, 스탑 플림트의 키스가 되겠습니다. 플림트는 한때 세공사 이렇게 도 했잖아요. 아버지가 세공사였고, 그래서 흙을 잘 다뤘기 때문에 자기의 작품에 흙을 많이 녹여냈는데, 어쨌든 똑같은 키스라고 하는 주제의 그림에 보세요. 구도도 비슷해요. 등장인물의 레이아웃도 비슷하고요. 그렇지만 키스라고 하는 그 주제의 아무런 내막을 우리는 지금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이미지만 봤을 때 느껴지는 이때의 키스와 이때의 키스는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이유가 바로 색의 어떤 위치, 어떤 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페르나도 보테로의 그림입니다. 보테로의 어떤 그 단순한 절제비에서 오는 색의 어떤 구체색이 거의 없잖아요. 보테로는 일부러 사람을 뚱뚱하게 그리는 게 이렇게 색면을 많이 쓰고 싶었대요. 색을 많이 이렇게 주고 싶어서 제가 읽은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뚱뚱하게 그리는데 잘 보시면요. 빨강, 딱 이렇게 상당 부분을 있고요. 검은 회색, 삼각구가 아주 절벽에 여기 이렇게 딱 위아래에 균형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유사 배색으로 노랑에서 이어지는 노랑, 갈색, 톤으로 색이 이 한 덩어리에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 속에서 딱 하나 도색이 있어요. 방송색. 파란색, 이 시계, 팔찌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 파란색을 왔다가 하시면 이 파란색의 포인트가 이 전체 그림에서 저렇게 작게 들어가는데도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가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의 위치도 중요하고요. 색의 면적을 얼마큼 쓰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에발머슨의 그림입니다. 에발머슨 그림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불투명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단조로워요. 그리고 보테로는 어떤 경계가 분명히 있는데 에발머슨은 그 경계가 없어요. 이렇게 전부 다 흰 뿌연 느낌이에요. 저도 프리박스 이렇게 박스 따라 그리거든요. 한번 해보시면 되게 재밌던데, 자, 이러한 에발머슨의 그림이 보시면 굉장히 전부 다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파스텔 톤의 따뜻한 부분이 부드러운 말랑말랑한 가면서, 자, 이 누가 제가 어떤 책에서 제가 찍은 건데 어디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저 공간이 무용실이었어요. 무용을 하는 장소였어요. 마치 폴리카보네이트의 색의 경계 없이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아주 투명한 그런 호수에까지 이렇게 반영이 되는 이 이미지가 왠지 말랑말랑한 파스텔톤의 에발머슨 그림까지 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그림은 보테로의 뚱뚱한 볼륨감을 더 자아내버리는, 앞서 보신 그 보테로의 공원에서라는 그림에서 그 남녀가 갈색 투톤이었잖아요. 노란색. 딱 그러한 이미지가 마치 모티브로 연상된 것 같은 이미지가 저는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비단 우리는 건축을 하고 있고 환경에 이런 공간 디자인을 하고 있지만 그 색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보는 관점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어디에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잠시 제가 하나만 실험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실험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잠시 눈을 한번 감아보시겠습니다. 혹시 지금 무슨 색이 보이시나요? 지금 무슨 색이 보이시면 되겠죠? 네. 지금 한번 눈을 떠보시겠습니까? 앞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혹시 싫어하시는 색은 없는가요? 혹시 좋아하시는 색은 있나요? 지금 제가 필라테스 하다가 창문에 너머로 찍힌 그냥 하나의 사진이에요.
제가 이거를 이 사진을 보고 문득 이 노랑이랑 이 파랑이 맞나 하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필라테스를 하면서 눈을 그냥 딱 떴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색은 내가 어떻게 나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뜬 이상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든 것에 그 색의 정보의 이야기가 다 있기 때문에 그냥 무방비로 색을 써서는 안 되겠죠. 이런 것을 경험을 하고 나니까 저는 훨씬 조금 무게가 느껴져요. 사명감은 좀 없고요. 이유가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여러 군데에서 이런 교육을 많이 하지만, 저 대학원 수업 때도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그거예요. 그건 네 생각 아니야? 넌 그 색이 좋지. 색은 주관적이지 않아? 하는 말들을 정말 많이 들어줬어요. 그럴 때마다 문 스펜서라는 논문을 쫙 정리해서 세계도 정량한 값이 있거든요. 그걸 교수님들께 막 레포트 발표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색이 주관성은 있습니다만 주관적으로 계획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공간을 다루는 우리들은 주관적이기보다는 불특정 다수에게 최소한 어떤 피로감을 줘서는 안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조금 제가 이야기 드렸던 기본적인 이론들을 조금 생각을 조금만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제가 너무 급하게 이야기를 해서 감사합니다. 열강으로 색에 대한 이론과 사례와 마지막에 어떤 정책 같은 제언까지 해주신 컬러리스트입니다. 컬러리스트 배현숙 대표님께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꼭 하시고 싶으신 분? 제가 저희 계획이 되고 시공이 되는 것까지 시에서 이렇게 위원회를 할 때 참여를 했다가 이제 저런 세계 대책이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제가 대신한 이유로 그게 끝까지 참석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진짜 저렇게 돼 있어가지고 다음 질문. 이 오늘 강의하신 분석을 교육원 사이트에 올려주시기가 해가지고 한라니까 다운받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해보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한 번 더 오늘 열강 배우스 테크닉 확장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수업을 문제를 마치고 여러분 오셨으니까 저희 건축사 부스 여기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여기 한번 쭉 보시고 뭐 다른 것들도 관람하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